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이번 유형자산에서도 취득 시점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고, 그럼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취득 시점이에요.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는 우리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취득 시 부대 비용들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은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취득 시점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재고자산 때하고도 저 시작 부분이 차이인데, 재고자산 할 때는 취득 시점 이후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근데 유형자산은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할 거고, 자산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 해서 취득 시점 이후에 돈을 썼는데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재고자산 이야기할 때는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었는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그럼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에서, 자, 우리 유형자산 가액은 우리 기계장치든 자동차든 아니면 건물이든 그에 대한 우리 그 가격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면 얘네들은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자산들이에요. 등기하는 자산은. 그러면 취득세도 얘를 안 샀으면 들어갈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얘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고, 우리가 운반비 혹은 운송보험 혹은 하역비, 그리고 우리 공장에 기계장치라면 설치하는 설치비라든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차이가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후에 우리가 기계장치였다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지 시운전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시점까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운전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계에 휘발유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 휘발유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본사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에 봤더니 못 쓰는 허름한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럼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도 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우리는 기존 건물 철거비도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그럼 그거 철거한 후에 땅에 우리가 토목공사나 토지 정지 비용, 집안 평탄화 작업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또 우리 부동산이나 이런 건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있겠죠. 그럼 중개 수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아래서 너무 안 보이려나? 또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은 엄청 많죠.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돼요. 그럼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했다가 팔면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에 좀 쓸게요. 그냥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에 손해보는 금액만큼은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 샀으면 그 불가피하게 유가증권을 사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엄청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 시점을 생각할 때 이거 이제 우리 영업활동에 쓸 수 있네 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샀네 끝이 아니고 이 땅을 건물 지으려면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다 토지 가격에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광범위해졌죠. 재고자산보다. 그럼 지금 제가 적었던 얘네들을 건물 사는 데 들어간 거면 건물, 기계장치 사는 데 들어갔으면 기계장치, 우리 땅 사는 데 들어갔으면 토지,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대변엔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차변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에 세무위급에서 시험 보고 나면 제가 항상 교실에 있거나 그래요. 아니면 앞에서 빈둥거리거나, 그럼 저희 건물이니까, 그럼 시험 끝나고 나오자마자 시험 본 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뛰어오시는 분이 한두 분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 하더니 휘발유 계정 과목이 뭐예요?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너 집에 가 그랬어요. 제가 계정 과목은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휘발유는 어디에 썼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지. 차에 기름 넣은 거면 자동차 유지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그런 표현을 쓸 거고, 지금 그때 그 문제는 뭐였냐면 기계장치 시운전하는데 휘발유 산 거였어요.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써야 되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시운전비를 물어봤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휘발유를 갈 계정 과목이 뭐예요 하는 순간 얘는 틀렸다라는 건 100%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표 끊는 분계를 할 때는 문제 전부 다 있고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이건 계정 과목이 뭐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전체 상황을 말하는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재도 아래 보시면 외부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외부 구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건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혹은 어딘가 의뢰해서 우리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 것도 있겠죠. 그럼 다 만들었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럼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우리 다음 192페이지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계에서 건설이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선 제작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자산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제작이다라고 여러분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장 건물을 지어요. 그럼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한 금액이 도급 금액이 1억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돈을 이제 주면서 건물을 지어 달라고 할 건데 계약금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시작할 때, 그리고 중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완성했을 때 잔금을 200만 원을 2천만 원을 지급해서 이렇게 총 1억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완성했을 때 건물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자가건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에 자,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해요. 자, 그럼 계약금 지급하면 자, 대변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계약금 줬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죠? 미리 준 돈이니까. 자, 이제 제가 조금 시간 지나면 헷갈릴 거라 그랬죠. 선급금, 순수금이. 처음 봤을 때는 안 헷갈리다가 자, 우리 돈 준 거잖아. 그럼 줄급자니까 선급금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선급금은 원래 재고자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금 줄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것도 선급금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럼 우리 재고자산의 선급금이랑 계약금이랑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직접 이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건물 만들 때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전부 다 한 대 다 모아두려면 별도의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지워지지 않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이 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모아둘 거예요. 자, 이 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 장부에 기록해 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중도금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중도금 3천만 원을 주면 자, 이 3천만 원도 우리는 지금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같이 모아두려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줬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뭔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돈 빌려와서 지급한 걸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요. 건설자금 이자. 그럼 이 건설자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자산인 건물이 되기 위한 금융 비용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자를 우리 회사가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자는 주면 이자 비용,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건데 지금 이 이자가 건물을 안 지었다면 들어갈 돈이 아니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봐서 짓는 기간 동안은 얘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서 준공 검사를 해요. 자, 준공 검사비가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또 얘 100만 원 썼는데 이 준공 검사비도 건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 완공을 했을 때에 이때 내 장부에 드디어 건물이라고 써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 시점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제 장부에 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나는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완공되면 2천만 원 주면 되죠. 그래서 현금으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내가 장부에 적어뒀고 얘는 장부에 안 없어지게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임시 계정으로 모아둔 거예요. 그럼 자산이니까 해가 지나가도 안 지워지고 내가 지워줄 때까지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대변 보낼 거예요. 이제 완성했으니까 지울 거예요.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총 8,200만 원이 들었었네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저 계정 과목에 다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완성되었을 때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지워졌으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 8,200만 원과 이제 완성했을 때 주는 2천만 원까지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 200만 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그냥 우리가 돈 줄 때마다 바로 외부 구입이니까 자산의 취득, 자산에 대한 인식 요건을 다 충족해서 건물이다 라고 다 쓸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지금 자가 건설을 하게 되면 들어갈 때 부대 비용은 전부 다 한 대 모아두고 완성했을 때 취득 시점을 잡으면서 그 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위치가 여기에요. 회계1급에서 이 계정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럼 문제를 봤는데 공장 신축을 위하여 하면서 이자를 지급했단 말이 나오죠. 뭔가 건물을 뭔가 지으면서 이자 줬대.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 계정 과목 쓴다라는 걸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럼 그 건물 짓고 있다라는 걸 봤는데도 내가 아직 그 냄새를 못 맡았어. 근데 문제 읽으니까 거의 마지막 줄쯤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이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본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건설 중인 자산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원래 원칙은 이자 비용을 쓰는 건데 법인세법이 워낙 이걸 자산 처리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 회계 기준서에도 얘를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 지정해서 얘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3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조금 이상한 애였죠. 앞에 제가 취득 시점 이야기하면서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간 돈은 자산으로 처리도 하고 비용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보기 전에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고 얘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한 개념만 보고 감가상각은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예요. 그럼 이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사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럼 현금은 나한테 당좌 자산이고, 이제 이 차량 운반구로 썼다는 건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는 그래서 유형 자산이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자산을 주고 자산을 샀기 때문에 교환 거래라서 나한테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할 게 없어요. 그냥 내 재산은 그대로인 거야. 100만 원 나갔지만 100만 원짜리 차가 들어와서, 근데 1년을 쓰고 나면 이 자동차 가치가 그대로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 자동차가 20만 원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20만 원치 이 자동차가 가치가 하락하면 이 자동차의 금액을 20만 원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줄여주려면 우리는 반대쪽인 대변에 차량 운반구의 금액을 20만 원 이렇게 줄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이었죠. 그럼 지금 제가 분개하면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쓴 건 우리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땐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 샀는데 얘 팔면 80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이니까 20만 원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한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걸 우리는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걸 비용이라 그래요. 그럼 얘를 사용함으로써 달아서 가치가 줄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걸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럼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이 자동차 결국은 못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못 쓰게 되면 얘를 결국은 전부 다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다음에도 또 금액에서 결국은 100만 원을 다 없애 그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이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비용화 시키는 게 아니라 깎여가는 만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화 시키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 개념 이해가시죠? 얘를 쓰는 기간 동안 비용화 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을 보면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취득한 후에 얘를 쓰면서 이 자산한테 돈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표현할 거는 이제 얘를 분류를 수익적 지출과 이걸 자본적 지출로 분류를 해요.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둘로 분류를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돈을 지출했을 때 지출 즉시 전액 비용화하는 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냥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지출했을 때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겠다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둘 다 비용 처리할 건 맞는데 왼쪽은 그냥 한 방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고 오른쪽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갔을 때에. 자,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저렴한 표현으로는 얘는 돈이 작게 들어가고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요. 저렴한 표현으로. 자, 왜냐하면 수익적 지출은 어떤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냐면 우리 원상회복, 우리 능률 유지 혹은 원상회복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 유지?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타이어 펑크 난 걸 이제 빵꾸 때운다라 그러죠. 그거는 차 그냥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혹은 엔진 오일을 교체하거나 건물의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혹은 건물 외벽이 너무 더러워져서 칠을 하거나 혹은 1,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뭔가를 교체해 줘야 되는 것들 있죠. 그는 기계 장치의 성능이나 그걸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얘는 수익적 지출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수선비. 우리가 계정 과목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뭔가를 고쳐도 수선비라고 하는데 뭔가를 고친다는 게 현상 유지시키는 거잖아.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그럼 복사기 고치면 다시 능률이 원상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도 고장 나면 고치는 건 수선비라고 해도 되는데 자동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동차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은 키워드가 얘는 내용 연수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산의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있거나 혹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처럼 왼쪽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자, 내용연수 증가 예를 들면 자,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거는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를 해요. 그러면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인데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자동차의 엔진 교체 비용 들어간 거는 자동차의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우리는 계정 과목을 지출한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방금 자동차 엔진 교체했으면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또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3층짜리 건물을 7층짜리 건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그 증축비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죠. 그러면 건물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건물 적혀있던 금액에 지금 건물이라고 쓰면 또 같이 합쳐지겠죠. 합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비용화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느낌으로 봐도 돈 많이 들어가죠. 얘는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현상유지.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표현할 때 수익의 친구가 비용이잖아.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자본의 친구가 자산일 거니까 자산 처리해라.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도록 확실하게 그냥 구분선을 긋도록 그냥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도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걔가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해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들 있죠.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는 자산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만도 모질해서 돈 빌려 달래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 매입을 하게 돼요.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로 우리가 사야 돼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한 번쯤 사보게 돼요. 차 한 번 사면 다 사요. 중고차든 뭐든. 그럼 이 지역개발 채권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 빌려달라는 채권이에요. 채권. 국공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채권에는 액면가가 있어요. 자, 예를 드는 거니까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근데 액면가라는 건 채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는 빌려줘야지만 취득세 영수증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걔가. 그럼 같이 얘를 줘야 수납하면서 등록이 돼요. 그럼 100만 원을 주고 빌려줘야 되는데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인 공정가액이 정말 안타깝게도 평균 60%인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개발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으로 돈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지역개발 채권이 언제 돈 됐냐면 성남이 막 개발됐대. 성남시 지역개발 채권이랑 그때와 함께 경남 창원도 공단으로 다시 같이 개발되면서 그 두 군데만 지역개발 채권이 과거에 조금 재밌었지 그 뒤로는 후무해요. 그럼 전부 다 손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저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 우리 현재 여러분이 차를 사죠. 그러면 지역개발 채권을 100만 원에 사요. 그리고 얘를 바로 팔면 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전부 다 팔아요. 그냥 100이면 100 거의 다 팔고 어쩌다 한두 명씩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당연히 수납하는데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40만 원 주세요라고 말해요.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에 파는 똑같으니까 40만 원이라고 그냥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차 살 때에 여러분 직접 수납해 보면 여기 왼쪽엔 취득세 영수증이 있고 여기 지역개발 채권이 있는데 근데 취득세야 내 금액이 얼마 내는 줄 알죠? 근데 내가 예상을 못하는 이상한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 금액 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는 100만 원 적혀있거든. 근데 걔는 4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걔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수납원이. 그럼 이 40만 원은 지금 우리가 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샀기 때문에 40만 원을 그냥 손해보게 되죠. 안 샀으면 이런 40만 원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보는 이 40만 원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취득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사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라고 주고 자, 그럼 차변에 유가증권을 쓰는데 이때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개정 과목 쓰냐면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써요. 물론 시험에는 지금까지 100% 써라고 말해줬어요. 단기매매 증권을 분류한다가 거의 대다수고 가끔 뭐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쓰라 그러는데 그럼 시킨 대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금액에는 서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럼 이때 유가증권이니까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하라고 하면 하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공정가액으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인식을. 그럼 지금 공정가액은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60만 원. 지금 공정가액이라는 게 지금 내가 사와도 60인 건데 원래 팔아도 60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공정가액인 거니까. 그럼 100만 원 줬는데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취득하는 거라면
여기에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만약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산 거라면 여기에 건물이라고 쓸 거고, 내가 땅을 사면서 하면 토지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렇게 취득했다가 얘를 매각을 하면 내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적혀 있던 애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만 원을 주고, 당연히 공정가액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10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 받고 4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차량 운반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취득원가 구성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이라고 적었잖아. 이게 손해 본 돈이잖아. 그거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샀다가 보유했다가 판 거고, 만약에 취득 즉시 매각한다면, 사자마자 바로 팔면, 그럼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수납원이 뭐라고, 얼마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40만 원 주세요. 왜 40만 원 주세요라고 말하냐면 이 두 분계가 합쳐지는 거니까. 그럼 100만 원 나가고 60만 원 들어오니까 상계하면 40만 원만 나가겠죠? 40만 원. 그럼 이 40만 원만큼 손해 본 거잖아.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서로 상계되는 거니까 그냥 이 40만 원을 바로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손해본 돈이다라고 손실액이라고 이 앞에 표현했던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오히려 얘가 더 어렵게 나올 때 이건데 어느 순간 얘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얘가 종종 간간히 나오고,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195페이지에 이제 감가상각으로 가서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하는 방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법으로 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취득을 하는데 차변에 건물 100만 원이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방금 뽀뽀뽀 소리 났죠? 도도둑 소리 안 났어요? 소리 나죠? 저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수업이 끝날 때가 다 돼갔던 소리예요. 아니, 다른 곳에 전기 끄면 전기 충격파 때문에 스피커가 뻑뻑 소리 나니까 우리 당직 직원이 빈 교실에 불을 끄고 다니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소리 나면 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해요. 혹시 설명하는 게 길어지면 여러분이 싫어할 거니까. 자, 그럼 둘 다 취득할 때는 똑같이 건물 100만 원이다,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두는데, 자, 이제 얘가 20만 원이 달았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회계 처리를, 자, 20만 원의 가치가 달았으면 건물을 대변에 20만 원을 줄이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감가상각비라고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이라는 건 이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이쪽에 써서 직접적으로 줄이는 걸 직접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간접법은 감가상각할 때에 똑같이 20만 원을 달았는데 차변에 감가상각비다 20만 원 쓰는 거는 똑같아요. 얘는 똑같은데 대변에 건물을 바로 줄이지 않고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하고 짝지인 차감 계정을 달아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20만 원 써서 건물에 차감 계정을 달고 있을 거예요. 차감 계정. 얘는 차감 계정을 다는 건 80만 원짜리다라고 장부에 건물을 두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이 달았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달았다고 써도 80만 원이란 이야기죠. 같은 표현인데 간접법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직접법은 그냥 건물을 줄여버려서 장부에 건물이 80만 원만 있도록 남겨놓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 두 방식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 장부에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1억짜리가 있어요. 자, 이 기계장치는 좋은 기계장치일까요?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이나 1억 2천에 샀는데 뭐 2천이나 5천 정도 달아서 1억이면은 아주 쓸만한 기계장치인데 만약에 10억에 산 건데 얘가 지금 1억짜리라면 지금 얘는 많이 달아서 노후화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지금 유형자산이 기계장치가 그냥 1억이라고 보여주는 것보다 10억에 샀는데 지금 9억 달아서 1억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 외부 이용자가 기계장치네? 그럼 제조업이니까 노후화된 기계라서 또 기계를 새로 사야 되겠네. 그럼 처음 사올 때 10억이니까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예측 가치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외부 이용자한테는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얘를 사용을 하고 직접법은 사용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유형자산에서는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와 같이 이제 얘를 파는데 팔 때 얘가 좀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자, 지금 얘를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 팔아요. 지금 여기까지 감가상각 됐는데 그럼 지금 처분을 하는데 90만 원에 해요. 자, 그럼 얘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팔기 전까지 80이었죠? 80인데 9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이익이잖아.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건데 그럼 우리는 처분한다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워야 되죠. 그럼 10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줄였으니까 80만 남았겠네. 그럼 대변에 건물 80 맞죠? 8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이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장부에 돈 받는다고 내가 돈 받는 돈 90만 원을 쓰면 차이가 10만 원 나죠. 그럼 이 10만 원을 얘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쓰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 얘는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 자, 얘를 가지고 보면 자, 9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자, 기계장치를 지을 건데 장부에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100만 원 그대로 적혀 있죠? 얘 손 안 댔잖아. 그러면 얘는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을 써줘야 차변에 적혀있던 얘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 팔았으니까 처분이니까 얘랑 관계된 거 다 지울 건데 얘랑 관계된 자산의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럼 얘도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 없었으니까. 그럼 얘도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얘 건물의 처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돈 얼마 받느냐. 현금을 9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쓰더라도 차변은 110, 대변은 100이니까 1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직접법을 쓰기 때문에 처분 지울 때 얘가 지워지는 건데 얘는 간접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얘랑 똑같은 사인으로 얘가 지워지게 된다는 이렇게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표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얘도 차변 대변 순액하면 대변이 80인 건 똑같죠. 80인 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장부에 얘를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지금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 할 거냐고 이렇게 없애가는 것들을 저하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 더 춥다 그러니까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아프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시간 된다면 책 좀 봐주시면 하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시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